여보,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우리 둘 다 힘들잖아. 미안해.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그곳에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최선이야. 우리 둘 다 힘들잖아. 미안해. 겨울 바다는 그렇게 남자의 사과를 삼켰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절벽 끝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니,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최선이라고 했지? 당신한텐 그럴지 몰라도 나한텐 이제 시작이야. 한미정. 이 지역에서 작은 장례상조 협동조합을 키워온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쌍한 아내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 이후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럼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져 휠체어 신세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오태주는 그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행사에 아내를 데려오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식사를 직접 떠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런 남편이 어디 있나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태주는 휠체어를 절벽 가장자리 가까이에 세워둔 채 떠났습니다. 그는 차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미안해라는 말을 2번 반복했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척하며, 하지만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이런 날, 이런 곳에서 휠체어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갔습니다.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절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미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판정을 받았고 시야도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협동조합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건물 지분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비서라는 여자 정나희와 이상한 관계라는 것을. 미정은 침묵했습니다. 아픈 척했습니다. 약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끝을 보여줄 그 순간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정은 휠체어를 천천히 절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퀴 자국이 자갈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브레이크를 놓친 것처럼, 사고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그녀는 반대편 숲길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빨간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단단하게. 겨울 바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미정 씨가 실종됐대. 어디서? 바닷가 절벽 근처. 휠체어만 남아 있었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동시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혼자 있으면 어떡해. 남편분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오태주는 경찰서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차에 짐을 실으러 간 사이에 브레이크를 안 채웠나 봐요.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경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수색팀이 출동했고 해안경비대가 바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미정은 그 시각 숲속 작은 펜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10년 전 협동조합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수기라 손님이 없었고 주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계실 거예요? 일주일쯤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방 안에서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계좌 이체 내역, 협동조합 자금 흐름, 라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복사본, 병원 진료 기록과 약 처방전. 특히 약 처방전은 중요했습니다. 태준은 미정에게 시력 회복 보조제라며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약을 몰래 보관해뒀고 지인 약사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시야, 흐림과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즉, 태주는 아내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제 그녀가 실종된 그 바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 하지만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누구세요? 박도윤입니다. 어제 일을 봤습니다. 미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죠? 절벽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시는 거요. 휠체어는 그대로 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빚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협동조합에. 미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도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5년 전에. 네. 어머니 장례 때 도움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실직 상태였는데 조합에서 비용을 많이 깎아주셨죠. 덕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중년 남자, 혼자 와서 모든 걸 처리했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침착했던 사람. 그래서 저를 돕겠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요? 합법적으로요. 미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아 죽은 척하고 숨어있는 여자에게 낯선 남자가 전화를 걸어 합법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다니. 당신 직업이 뭔데요? 전직 수사관입니다. 지금은 분쟁 조정하고 실종자 찾는 일합니다. 수사관이요? 네. 불법은 안 합니다. 대신 이기는 방법은 압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뭘 하려는지 아세요? 대충은 짐작합니다. 부인을 없애고 재산을 챙기려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죠. 부인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남편이 뭘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전 10시 펜션 근처 카페에서.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수사관 출신이라고 했잖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작은 해변 카페,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정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는 필요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평범했지만 체격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캐주얼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그는 미정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도윤입니다. 한미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5년 전 장례식 때 뵌 적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늙었고. 도윤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설탕도 시럽도 없이.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3시 27분경 해안 절벽 근처에서 부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숲길로 걸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요? 새 관찰이 취미입니다. 겨울 철새 보러 갔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안 한 거예요? 신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종 신고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그래서 더 신고 안 한 겁니다. 미정은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절벽, 휠체어, 그리고 걸어가는 여자. 미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증거 사진이에요?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부인 남편이 나중에 아내가 자살했다 또는 사고였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이 사진들은 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하자는 거예요? 일단 부인의 목표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복수요. 구체적으로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요.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로. 증거는요?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약 처방 조작 기록. 물적 증거는요? 약이요. 제가 먹어야 할 약이라며 준 거. 성분 분석 결과도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요? 남편 측에서 아내를 위한 거였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좋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윤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라이였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어젯밤입니다. 부인 실종 신고 후 6시간 뒤. 미정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정나이예요. 남편 비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사했습니다. 정나이. 법무사 출신. 현재 남편분 협동조합 실무 책임자.
최근 1년간 남편과 76번 만났습니다. 그중 42번은 업무 시간 외에.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도 공범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도윤은 태블릿을 끄고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 며칠만 더 죽어 계실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남편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장례 준비하고 재산 정리하고 새 삶을 계획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됩니다. 특히 남편이 부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결정적입니다. 미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길어야 2주입니다. 장례 절차가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제 손자는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자분이 있습니까? 네. 오하준. 8살. 지금 외국에 있어요. 유학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남편과 라이가 양육권 넘기려고 격리시킨 거예요. 도윤은 즉시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미정이 정보를 불렀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부인, 손자분 어제 귀국했습니다. 뭐라고요? 인천공항 입국 기록에 있습니다. 오하준. 동반자는 정나희.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준이가 한국에? 네. 지금 어디 있는지는 추적해야 합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손자가 저 사람들 손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부인이 나타나면 손자분은 더 위험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아이를 인질로 쓸 수 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말 들어주세요. 저도 아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집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네. 아이 위치 파악, 법적 양육권 확보, 그리고 남편과 라이를 동시에 제압하는 것.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안에 끝냅니다. 정말요? 약속합니다. 대신 부인도 약속하세요. 제 말대로 움직이겠다고. 미정은 도윤을 봤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계획서입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같이 움직입시다.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귀환.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오태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끔씩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선생님, 진정하세요. 부인분이 아직 발견 안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브레이크를 확인했어야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다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부인께서 앞이 잘 안 보이셨다면서요? 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야가 많이 흐려져서. 태주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과 나눈 대화가 뭐였죠? 제가 잠깐만 기다려라고 했어요. 짐을 차에 싣고 올게 라고요. 그리고요?
아내는 괜찮아,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충혈된 눈도 금방 정리됐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라이가 말했습니다. 연기 잘했어요. 형사가 완전히 믿던데요? 당연하지.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서류였습니다. 장례는 언제로 잡을까? 일주일 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빠르면 이상하고. 시신이 안 나왔는데 장례를 할 수 있나? 가능해요. 상징 장례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실종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법적으로 인정돼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장례 끝나면 바로 재산 정리 들어가고. 네. 이미 변호사랑 얘기 다 해뒀어요. 협동조합 지분이랑 건물, 예금 계좌까지 명예 이전 준비 끝났어요. 보험금은 신청서 작성해뒀어요. 장례 끝나고 사망 신고 들어가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당신이야. 라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나저나 하준이는 잘 있죠? 응. 내가 데려온 그 펜션에 잘 있어. 주인한테 돈 넉넉히 줬으니까 조용히 있을 거야. 혹시 할머니 찾으면 어떡해요? 찾을 리 없어. 할머니는 바다에 있는데.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태준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라이의 동선 추적, 그리고 오하준의 위치 정보. 미정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도윤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40분 거리. 산속 펜션입니다. 등록된 사업장이고 주인은 50대 여자. 전과 기록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네요. 네. 하지만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펜션 주변에 CCTV가 있습니다. 부인이 나타나면 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럼 남편 측에서 아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계획이 무너집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갈 수 있어요? 장례식 전날입니다.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니까 우리도 움직이기 좋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래요? 일주일 후로 잡을 겁니다. 제가 태준 측 통화 기록 분석한 결과 장례 업체랑 벌써 연락하고 있더군요.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빨리 하네요. 급하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돈 챙기고 싶은 거죠. 도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2년간 남편이 협동조합 계좌에서 빼돌린 돈입니다. 총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나요? 네.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다 점점 대담해졌죠.
최근 6개월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빼돌렸습니다. 어디다 쓴 거예요? 대부분 라이 명의 계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라이 이름으로. 미정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게다가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빼돌렸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합니다. 왜요? 횡령만으로는 형량이 짧습니다. 게다가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죄목입니다. 더 큰 죄목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부인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 그리고 약물로 건강을 악화시킨 것. 이 둘을 입증하면 형량이 확 달라집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여기 계세요. 숨어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증거를 모으고 남편 측 움직임을 추적하겠습니다. 하준이는요? 제 지인이 펜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 계속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진 특이사항 없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부인, 각오하세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남편이 장례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미정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무엇보다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자 하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장례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장례식장 예약을 확인하고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동조합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정은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가시다니. 앞도 안 보이셨는데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태주는 조문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도윤은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나희.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라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다양한 각도로. 라이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택시에 오르는 순간 도윤은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요? 겉보기엔 다친 데 없습니다. 다만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션 도착했습니다. 위치 전송해드렸습니다. 미정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제 동료가 계속 감시 중입니다. 동료요? 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미정은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제발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절대 아이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멀리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요. 1시간 반 뒤 도윤의 차가 펜션 근처 산길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걸어야 합니다. 차 소리 나면 들립니다. 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숲길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펜션 건물이 보였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저 왼쪽 창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라이가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준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걸음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보고 싶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미정은 쌍안경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준을 봤습니다. 아이는 태블릿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그때 펜션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준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때 데려가야 하나요? 아, 안 데려가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라이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미정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들으셨죠? 장례식에 아이를 안 데려간답니다. 왜요? 아마 사람들 눈에 띄기 싫은 거겠죠. 손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상하니까.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계속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장례 끝나고 서류 작업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요? 길면 1달입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달이나요? 그 어린애를 1달 동안 여기 가둬둔다고요? 부인, 진정하세요. 목소리 커지면 들립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화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아이가 더 위험해집니다. 부인, 약속 기억하시죠? 제 말대로 움직이신다고. 네. 그럼 이제 돌아갑시다. 다음 단계 준비해야 합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펜션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준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하준아.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따라 숲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차 안.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인, 하준이한테 신호 보낼 방법 있습니까? 신호요? 네. 아이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신호놀이요. 그게 뭡니까? 하준이랑 제가 하던 거예요. 벽 두드리는 리듬으로 대화하는 거요. 딱 마이너스 딱딱 딱 이런 식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장례식 전날 밤 제가 펜션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아이방 벽을 두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신호를요.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미정은 도윤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빚 갚는 겁니다. 5년 전 장례 비용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는데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너도 좋은 사람 되라고. 전 수사관 시절에 많은 걸 봤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걸, 좋은 사람들이 지는 걸, 그게 싫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이기도록 돕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준아. 할머니가 반드시 구해줄게.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바빴습니다. 재산 정리, 명예 이전, 보험금 청구,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세운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조합들을 아우르는 연합회의 회장직. 태주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헌신적 남편이 아내를 잃고도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이미지로 만장일치 선출됐습니다. 취임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지역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시의원, 구청장, 기업인, 협동조합 관계자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단상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7대 지역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취임식. 오후 3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제17대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에는 엄숙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기술팀 화면이 왜?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장소, 절벽 주차장,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준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절벽 가까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회장님이랑 부인 아니야?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태준이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휠체어는 그대로 남겨진 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화면.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미정이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저 사람 걷잖아. 앞이 안 보인다며? 태주는 단상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영상. 식당에서 태준과 라이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날짜가 표시됩니다. 미정 실종 신고 당일 밤. 저 여자 누구야? 비서 아니야? 정나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음 화면.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협동조합 자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기록. 수령인 이름 정나희. 저건 조합 돈 아니야? 횡령이잖아. 태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그때 장내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이야? 한미정 씨 죽은 거 아니었어? 미정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정아 너. 미정은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2년간 제 남편이 협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기록, 저를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든 약물 처방 기록, 그리고 저를 버린 순간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태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불쌍한 아내로 만들려 했죠. 앞이 안 보이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요. 미정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돈을 빼돌리는 것도, 저 여자랑 만나는 것도,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를 이용하려 한 거예요. 하준이까지 당신들 계획에 끌어들이려 했죠? 장내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하준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는 울었습니다. 미정도 울었습니다. 경찰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태준 씨,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준은 미정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하준의 손을 잡고 당신이 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장내는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준과 함께, 도윤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취임식장 밖,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하준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움켜쥔 채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할머니 죽은 줄 알았어. 미안해, 하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네, 고마워요.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한미정 씨 맞으시죠? 네. 정나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나이요? 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인데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취임식 시작 30분 전부터입니다. 참석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망쳤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어디로 갈 만한 곳 아십니까?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차량 번호 알고 있습니다. GPS 추적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GPS를?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직 수사관입니다. 합법적 방법으로 추적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명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연락 주시고 절대 단독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취임식장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은 하준을 데리고 도윤의 차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가야 하나요? 아니요. 부인은 하준이랑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인 하준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할머니입니다. 아이 곁에 있어 주세요. 미정은 하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 동료가 부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조심하세요. 네.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창문을 내렸습니다. 부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운전하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조수석에 거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고 있군. 그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습니다. 라이의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목적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부산 방향 아니면 공항? 그는 이어폰을 끼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나야. 네, 형님. 정나에 추적 중이야. 현재 고속도로 진입. 부산 방향 추정. 공항 갈 가능성은요? 50%. 부산항에서 배 탈 가능성도 있어. 알겠습니다. 양쪽 다 체크하겠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도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1시간 후 라이의 차는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도 같은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장실 앞, 식당, 편의점, 그리고 봤습니다. 정라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라이는 커피를 뽑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선반 사이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라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예약 확인하려고요. 오늘 밤 9시 부산항 출발. 네, 맞습니다. 좌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를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부산항 오늘 밤 9시 출발. 라이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윤도 재빨리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추격이 재개됐습니다. 2시간 후 부산 도심에 진입했습니다. 라이의 차는 항구 근처 모텔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라의 위치 파악했습니다. 부산 중구 모텔. 오늘 밤 9시 부산항 출발배 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쪽은 대기하세요. 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모텔을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라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였습니다. 그녀는 차에 실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2대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경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정라혜 씨 맞습니까? 라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캐리어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도주시도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행 가려던 거예요. 그럼 오태준 씨와의 관계는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협동조합 자금 횡령 건은요? 그건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라이는 저항했습니다. 나요. 저 억울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는 한미정 씨입니다. 그 말에 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라이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도주시도 현장에서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부인. 아니에요. 아직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해야죠. 법정에서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네. 까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겼구나.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정은 조용한 펜션방에서 하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한 거야? 응, 하준아. 이제 안전해. 나쁜 사람들은
경찰이 다 잡았어. 할아버지도?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하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 할머니를 아프게 했어?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준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나 이해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버렸잖아. 그 이모도 나한테 거짓말했어. 할머니 죽었다고. 미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내가 그런 거 겪게 해서. 괜찮아.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오래. 미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하주는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태주는 잡혔습니다. 라이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았습니다. 재판, 증언, 배상, 협동조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준을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그녀는 하준이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준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주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약해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해서 긴장하거나 무서우면 숨이 가빠지곤 했습니다. 미정은 젖은 수건을 가져와 아이 이마에 올려놨습니다.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응, 하준아. 괜찮아? 숨이 좀 답답해. 알았어. 병원 갈까? 아니, 괜찮아. 할머니랑 있으면 괜찮아. 미정은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봐. 할머니랑 같이. 하나, 둘, 셋. 둘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깊게. 몇 분 후 하준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좀 나아졌어? 응. 약 먹을까? 응. 미정은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하준의 응급약이었습니다. 항상 챙겨 다녔던 것입니다. 아이는 흡입기를 사용했습니다. 몇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래, 우리 하준이 잘했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준비해준 죽이었습니다. 하준은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더 먹어. 기운 내야지. 할머니, 우리 언제 집에 가?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응. 우리 집. 할머니랑 나랑 살던 집.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집. 그 집에는 태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공간. 그와 함께 만들던 추억들. 하지만 동시에 하준과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거실. 함께 요리를 하던 부엌. 라디오 신호 놀이를 하던 아이방. 하준아, 거기 가고 싶어? 응, 내 방이 있잖아. 그래,
할머니 방도 있고. 우리 같이 살 거 맞지? 미정은 아이를 봤습니다. 하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야.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하준은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가자.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왜? 정리할 게 많아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응.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할머니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할머니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하준이. 오후, 도윤이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변호사랑 얘기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준과 라이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재판은 언제 시작돼요? 한 달 후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네. 부인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도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동조합 관련 서류입니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추적 가능합니다.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조합원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뉴스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요? 네. 제가 몇 분과 통화해 봤는데 모두 부인 편입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준이 양육권 관련 서류입니다. 양육권이요? 네.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태준이 친할아버지지만 현재 구속 상태이고 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부인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문제없이 통과될 겁니다. 하준이는 알아야 하나요?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이가 안정되는 게 먼저입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준이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강아지와 함께. 저 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잘 될 겁니다. 그럴까요? 확신합니다. 도윤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부인,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천만에요. 저야말로 빚을 갚은 기분입니다. 빚은 이미 다 갚았어요. 이젠 은인이세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인,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하준이 키우고. 그것 말고요. 뭐요? 부인 자신을 위한 계획이요. 미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남위에서만 사셨잖아요. 남편 위에, 조합 위에, 손자 위에. 이제는 부인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미정은 웃었습니다. 60 다 되어서 무슨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일정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도윤이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준이 여전히 강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아들이 태어나고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떠나고는 손자를 위해, 그리고 협동조합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들고 미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것.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준이랑 바다 구경 가기. 협동조합 다시 세우기. 범죄 피해자 돕는 일 하기. 펜이 멈췄습니다. 4번은 뭘까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다시 웃는 법 배우기. 그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버려지지 않은, 숨겨지지 않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살.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법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미정은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옆에는 도윤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재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미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제 손자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게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약 처방 조작 기록, 절벽에서 찍힌 영상, 라이와의 통화 녹음,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라이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오태준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검사는 그녀의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 그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2채나 구입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계좌입니까? 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조합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미정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했는지 증언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자기 월급도 제대로 안 받으시면서 조합원들 복지부터 챙기셨어요. 명절 때마다 어려운 조합원들 찾아가서 도움 주셨어요. 그런 분을 남편이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재판은 5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방청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5년 형제호 사건. 피고인 오태준, 정라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오태준은 배우자인 한미정 씨의 신뢰를 저버리고 협동조합 자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조작했으며 위험한 상황에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가족관계를 이용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오태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짧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나희는 오태준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횡령 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은닉했으며 피해자의 손자를 불법적으로 격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라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나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라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한미정 씨에게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밖. 미정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7년이면 제가 66이 되는 해네요. 그때쯤이면 손자분은 고등학생이겠네요. 그러게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7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 정이란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허전하네요. 당연합니다.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인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겼나요? 네. 살아남았고 손자를 지켰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이겼네요. 그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3개월 후 협동조합 사무실.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횡령된 자금 대부분이 회수됐습니다. 태준과 라이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가 모두 압류됐고 법원 명령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반환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미정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만 믿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피곤했고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눈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이사회도 새로 구성했습니다.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 작은 규모였습니다. 사무실 1칸, 직원 2명.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사기 피해자,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생활비 지원. 미정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압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여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미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단은 그 여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여자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신 거예요. 미정은 그런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살던 곳. 처음엔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우리 집이 좋아요. 제 방도 있고 할머니 방도 있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대신 집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태준의 물건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미정과 하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준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준이.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진짜? 우와, 잘했다. 미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준은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거. 떡볶이 어때? 좋아요.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하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나와요? 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얼마나요? 하준이가 고등학생 될 때쯤. 그럼 엄청 오래 남았네요. 응, 오래 남았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 안 버리고 데리고 있어줘서. 하준아, 할머니는 절대 너 안 버려. 알지? 알아요. 둘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든 후 미정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부인이 잘하신 겁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천만에요. 이제 행복하시죠?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짜로요. 다행입니다. 계속 그러세요. 당신도요. 문자를 주고받고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절벽에 버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있고 싸워서 이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잘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6개월 후 초여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돗자리, 간식, 물, 선크림. 하준아, 준비됐어? 네, 다 챙겼어요. 하준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완전히 소풍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업무 때문에, 서류 전달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놀러 왔습니다. 미정과 차 마시고 하준이랑 놀아주고 저녁 같이 먹고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바다 가려고요. 바다요? 네. 하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도윤은 미정을 봤습니다. 그 바다요? 네. 도윤은 미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확실하십니까?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끝내려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아요. 아저씨도 같이 가요. 하준이 좋아했습니다. 셋은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운전했습니다. 1시간 반 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 바다였습니다. 1년 반 전 미정이 버려졌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겨울 바다가 아니라 초여름 바다였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와, 바다다. 하준이 뛰어갔습니다. 모래사장을 밟으며 좋아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절벽 쪽을 봤습니다. 1년 반 전 그녀는 저기에 휠체어를 두고 떠났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냥 절벽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풍경의 일부. 부인,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미정은 바다를 봤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네요. 그죠? 둘은 하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진지하게. 하준아, 뭐 만드는 거야? 성이요. 할머니랑 저랑 사는 성. 우와, 멋지다. 미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모래를 쌓았습니다. 도윤도 앉았습니다. 셋이서 함께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큰 성, 작은 탑, 해자, 다리. 완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됐다.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모래성을 봤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예뻤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셋은 모래성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잘 나왔네요. 미정은 사진을 봤습니다. 하준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간직하세요. 네. 소중히 할게요. 오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간식을 먹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하준은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도윤이 함께 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도, 하늘, 구름, 모래,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적었던 그 노트,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준이랑 바다 구경 가기, 협동조합 다시 세우기, 범죄 피해자 돕는 일하기, 다시 웃는 법 배우기, 모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하준이 대학 보내기, 재단 키우기, 나를 위한 여행 가기. 8번은 뭘까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용서하는 법 배우기. 태준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지배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용서. 할머니, 하준이 달려왔습니다. 손에 조개를 잔뜩 들고, 봐요. 이거 예쁘죠?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하준이. 도윤도 돌아왔습니다. 슬슬 갈 시간 아닐까요? 해지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짐을 챙겼습니다. 돗자리를 걷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차로 향하기 전 미정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1년 반 전 이곳에서 그녀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있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 가요. 응, 가자.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 안.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준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조개를 꼭 아는 채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행복하십니까? 미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확실합니까? 네. 이제는요. 그녀는 도윤을 봤습니다. 당신은요? 저요? 네. 당신은 행복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은요. 왜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차는 달렸습니다. 석양을 향해, 집을 향해, 내일을 향해.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하준을 재우고 미정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래성, 바다 하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자신의 웃는 얼굴.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보여. 바다도 하준이도 그리고 내 인생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반짝이고 빛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처럼.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숨 쉬며 삽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우리 하준이.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하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에요. 그래, 일어났구나.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좋아요. 미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하준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좋아. 둘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그 평범함을 위해 그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삶. 버려지지 않은, 숨지 않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 미정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준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나의 사연 정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사연을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